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다는 연방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루머가 늘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온 마스크와 장갑 등 방역 장비들이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는 연방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B117 변이가 미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Based on our most recent estimates from CDC surveillance, the B117 variant is now the most common lineage circulating in the United States. Testing remains an important strategy to rapidly identify and isolate infectious individuals, including those with variants of concern. 전염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국발 변이는 미 전역 50개 주 전체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현재 16,275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확인했고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미시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은 일주일 동안 나타난 신규 확진자가 미 전체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CDC는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캐나다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경보 국가로 분류하고 백신 완료자도 캐나다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캘리포니아주 전 주민으로 확대됩니다. 주민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앞서 어떻게 예약을 해야 할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에 직접 답변을 내놨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하는 것이다. 너무 빠르게 승인되어 효과를 믿을 수 없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백신에 대한 루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정보입니다. 백신을 받으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며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독감, 대상포진 등 다른 백신들과 비슷하고 백신이 체내에 작용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면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 정상적인 것이고 백신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바이러스와 이제 싸우고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접종 후에 부작용이 있다 하시더라도 두 번째 접종까지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로 젊은 연령층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2차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을 보이지만 이틀 내로 사라집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100%에 달합니다. 백신을 이제 접종 받으신 후에도 여전히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에 100%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백신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험 단계에서 이 백신들이 병원 입원이나 또 사망률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100%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2회 모두 같은 종류의 백신을 권고된 시기 안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15일부터 16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거주 증명 서류만 갖추면 예약과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당국은 백신 물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약은 웹사이트와 전화로 가능하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낭설을 들으시고 또 백신을 받지 않으려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연구 조사에 따라서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백신 모두 다 매우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 사망하지 않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LA 카운티 거주하시는 우리 모든 한인 분들께서 꼭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을 때 자격이 되실 때 받도록 예약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로 인한 해양 쓰레기가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무려 10만 7천 개의 개인 보호 장비가 전 세계 해양에 유입됐는데요. 마스크와 장갑 등은 대부분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변, 자원봉사자 수십여 명이 해양 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 보호 장비입니다. 국제해양단체 해양정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 해변으로 유입된 개인 보호 장비만 10만 7천여 개, 이 중 80%가 일회용 마스크였습니다. Oh, I am so concerned. When we had people at the beaches, that we were picking up dozens and dozens of masks and gloves. 하지만 코로나19 쓰레기가 대량 발견되고 있는 것은 해변뿐만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쓰레기산이 도로와 프리웨이 곳곳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still an increase in litter. I don't know if it's just because people are in a rush or things accidentally go out their window, but it's still a problem. 이런 일회용 마스크는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리고 분해돼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야생동물들은 쓰레기를 먹잇감으로 오인하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2차 피해까지 낳고 있습니다. And the thing about plastic is it breaks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It kills birds, fish, and wildlife. And then that comes back to us when we eat the fish.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되도록 일회용 마스크보단 면 마스크나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에 필터를 달아 활용하고 마스크가 자칫 야생동물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끈을 반드시 자른 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 2월 LA에서 발생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주 원인이 과속으로 결론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우즈가 과속을 한 데다 커브길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고 직전 우즈는 제한 속도의 2배에 달하는 최대 시속 87마일까지 속도를 냈고 나무에 충돌할 때의 속도는 시속 75마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evidence of braking throughout this collision. It is speculated and believed that Tiger Woods inadvertently hit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pedal, causing that 99% rating on the accelerator pedal. 특히 사고 직전 위험한 차선 변경 등 난폭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우즈에 대한 기소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혈액 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인근 온타리오 지역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아시안 커플을 폭행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15분쯤 온타리오 몰 내의 한 의류 매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용의자 2명이 아시안 커플을 수차례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공격을 말리려던 다른 주민 2명도 용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해멧에 거주하는 34살 투보리언스 맨서와 31살 테렐 프레인스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중범죄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증오범죄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곳곳에 코로나19 팝업 백신 접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LA 케어 헬스 플랜과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는 다음 달 1일까지 USC 약대와 협력해 16개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야외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소는 메트로 LA, 팜데일, 린우드 등 백신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인근에 배치되며 18세 이상에게만 승인된 존슨앤존슨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LA 카운티 지침에 따라 현재 필수 업종 종사자와 50세 이상 주민들이며 15일부터는 16세 이상 주민들로 확대됩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롱비치 컨벤션 센터가 당분간 미립국 아동을 위한 임시 수용 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롱비치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1000여 명의 미립국 아동을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 머물게 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미립국 아동들은 가족과 재결합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컨벤션 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임시 수용시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미립국 아동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설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도 미립국 아동을 수용하는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1,500여 명이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AP 과정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자는 서명 캠페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캠페인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오늘까지 12,400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도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인 연방하원 의원들도 의회에 AP 한국어 개설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P 수업은 컬리지 보드가 개발한 표준화된 대학 수준의 수업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이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핵화로 인도하는 협상, 즉 북한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강조해 원칙 있는 외교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분명한 목표는 비핵화라며 제재와 외교 두 가지를 모두 언급했습니다. We're of course continuing to enforce sanctions. We're consul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과 외교를 고려할 조건으로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당장 대화에 나서겠다기보다 그럴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입니다. 바이든은 북한과 외교를 하려면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정책 원칙에 대해서 백악관은 여전히 검토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으로 단계적인 해법을 추구하되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양 도시 모두 단 한 자치구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완승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 바로 서울시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개표 결과 오 후보는 57.5%의 득표율로 39.1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오 후보는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의 득표율이 박 후보보다 3배 이상 높은 73.54%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표 중반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 후보는 엄중한 시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오늘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박영선 후보에 대해선 서울시 비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낙선한 박영선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박 후보는 이어 자신의 SNS에 정성껏 준비한 봄이 지고 말았다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부터 서울시장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 파악에 나서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정책 공조 등 서울시 공동 운영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2배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심 기대를 걸었던 자치구들도 모두 박 후보에 더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개표 결과 62.67%를 득표한 박 후보는 34.42% 득표율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앞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큰 우위를 보였던 박형준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당선이 확실시되자 일찌감치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낙선한 김영춘 후보를 위로하면서도 정부 여당에 대해선 이번 선거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부산 15개 구와 1개 군 전부에서 김 후보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신공항 예정지로 지정한 가덕도가 속해 있는 강서구에서도 56%를 얻어 42%에 그친 김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참패한 김영춘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충렬사를 참배한 뒤 오전 11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곧바로 시정 업무에 돌입합니다. 함께 치러진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나머지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11명이 당선됐고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4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민주당의 참패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상황에 LH 사태가 터졌고 막판엔 몇몇 여권 인사들의 전셋값 인상까지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거짓말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몰두하면서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희망했지만 이번 선거가 후보들이 아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투표 한 달 전 불거진 LH 사태는 분명 여당엔 악재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뜩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임계치까지 쌓인 상황에서 LH 사태까지 터진 건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여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발표 직전 전셋값을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박주민 의원은 전셋값을 시세보다 크게 낮추지 않아 죄송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된서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더욱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여당 지도부는 뒤늦게 고개를 숙이며 부동산 적폐 청산에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정당은 그래도 민주당뿐입니다. 저 사람들 하는 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내곡동 땅 의혹, LCT 특혜 의혹 등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 개인의 도덕성 시비와 거짓 해명 논란을 집중 제기했지만 부동산 민심으로 촉발된 정권 심판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애초에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출신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작된 선거. 임종석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의 거듭된 박원순 소환까지 더해지면서 현 정부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여성들마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선 야권이 진통 끝에 단일화를 흥행시키면서 여권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낸 것도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는 물론 심판론에 공감한 상당수 중도층까지 묶어내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10살 조카를 이모 부부가 무수히 폭행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한 사건. 그 학대 영상과 검찰 수사 기록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0살 서연이가 숨지기 3시간 전 이모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눈 주변과 팔 곳곳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하의는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손 올려. 오늘도 고맙게 올라가니? 자. 공포에 질린 서연이는 팔을 올리려 애쓰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 올리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영상 이후의 잔혹한 물고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모는 먼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양손을 몸 뒤로 모아 보자기와 빨랫줄로 묶고 비닐봉투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곤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 물에 담그면 남편은 바동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던지 손을 앞으로 고쳐 묶고는 서연이의 머리를 욕조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날 물고문은 50분간 계속됐습니다. 정신을 잃은 서연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부부의 공소장은 끔찍한 학대로 가득합니다. 새벽 3시, 알몸으로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역시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웠습니다. 학대는 갈수록 잔혹해져 지난 1월엔 서연이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제대로 먹지 않자 이모는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만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사망 전날에는 팔을 들지 못하는 서연이에게 연기를 한다며 파리채로 4시간 동안이나 때렸습니다. 서연이는 전신이 멍투성이었는데 심지어 목에도 파리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는 이모 부부가 찍었다가 삭제한 20개 가까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여전히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동맹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답해 보이콧 압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현지 시간 7일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의 수젠 라이언스 위원장은 미국의 젊은 선수들이 정치적 놀이개로 사용될 수는 없다며 올림픽 보이콧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이콧은 국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이 군부의 잔혹 행위들에 대한 다량의 증거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정부 소속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로 구성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발표문을 통해 군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18만 건의 증거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시위대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 광범위한 불법 구금,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등이 포함됐다는데요. 58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엄청난 유혈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유엔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인들은 군부 쿠데타를 겪고서야 독립을 위해 70여 년을 군과 맞선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로힝야족 탄압을 방관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며 로힝야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억만장자의 수는 물론 이들의 순자산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집계 결과 자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 이상인 2021년 세계 억만장자는 2,755명으로 1년 전보다 660명이 늘었는데요. 이 중 처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493명인데 17시간마다 1명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억만장자의 순자산 총합 역시 지난해 8조 달러에서 올해 13조 1천억 달러로 증가했는데요. 세계 최고 부호는 4년 연속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차지했고 국내 최고 부호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르면 내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7일 스가 총리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면담했는데요. 이날 면담에서 스가 총리는 해양 방출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제안에 근거해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어업협동조합 측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해왔지만 결국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동안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1, 2위 도시의 선거인 만큼 이슈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각 당의 후보들, 서울, 부산에서 꼭 지켜야 할 지역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반드시 사수, 양천, 영등포, 해운대입니다. 각 진영의 후보들마다 민심을 잡기 위해 발품을 팔던 모습인데요. 그런데 서울에서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반드시 접수해야 할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양천구와 영등포구라고 하는데요.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구는 역대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1, 2위 득표율이 최종 결과와 판박이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각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이 지역의 득표율이 불과 0.1에서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느 지역을 사수했어야 할까요? 바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빼곡한 해운대구였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부산시장 선거의 최종 득표율과 해운대구 득표율이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족집게 선거구의 아성을 이어갔을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0년 전인 2011년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데요.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슈톡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0년 전 보궐선거, 이런 공통점이? 10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이번 선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중도 낙마 후 선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제3후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돌풍을 일으켰던 것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선거였는데요. 보궐선거의 원인을 여당으로 돌리며 여권 심판론을 제기한 것도, 또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며 선거판을 주도한 점도 10년 전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10년 전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인물들이 다시 후보로 등장한 것도 10년 전의 데자뷰 같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공급과 재개발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닮은 주요 공약이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후보들 유력 정당 소속만 있는 건 아니었죠. 어마어마한 유세전도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뛰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슈톡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도 후보랍니다. 자, 여기는 파랑, 저기는 빨강. 선거 기간 온통 빨파 물결이 도심을 물들였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 유력 정당의 후보들만 출마한 건 아닙니다. 늘 파격 공약으로 화제를 모으는 허경영 후보를 시작으로 자, 이렇게 이름도 정당도 생소한 후보 10명이 시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 후보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과 소속 정당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시민에게 연간 300만 원 규모의 서울형 4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를 시작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미래당 오태양 후보,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여성세대주 가구에 분양하겠다는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까지. 이처럼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 재보궐선거 기간 각자 저마다의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이런 목소리가 모여 시정에 반영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이 만들어질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기까지 각 당의 예비 후보들,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어떠한 대진표를 그리면서 결승전까지 진출한 걸까요? 이슈톡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험난했던 예선전과 결승전입니다. 범여권의 예선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후보와 도전자인 박영선 후보의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가 준결승에 먼저 진출했는데요. 조정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 박 후보는 김진애 후보와 최종 경선 끝에 범여권 최종 출전 선수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범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훨씬 더 험난하고 극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8강, 4강을 거쳐 오세훈 후보가 최종 주자로 선발됐는데요. 제3지대 경선에서 금태섭 후보를 이긴 안철수 후보와의 또 한 차례 대결을 펼쳐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결승전에서 맞붙은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한판 승부. 선관위가 당선을 발표하면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오세훈 당선인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3번 이기면서 박원순 전 시장과 똑같은 3선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누가 웃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민주당은 25개 지역구 중 지지층이 많은 종로, 동작, 송파, 서대문, 성북의 투표율이 높은 것에 고무됐고요. 국민의힘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이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라고 해석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1대 총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5차례 사전 투표를 실시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연령층이 20대라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겠지만 고령층이라면 미리 앞당겨 투표한 만큼 투표율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6회 지방선거와 20대 총선, 19대 대선에서는 29세 이하의 사전투표가 많았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50세 이상의 사전투표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뚜껑은 열렸고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은 다음 선거 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